백투더 문재인 정부 2탄입니다. 세금이 지금 77%입니다. 고가 주택 건드릴 가능성들이 큽니다. 이제 이거 대비를 좀 해야 됩니다. 다주택자들은. 민주당이 집권할 수 있을 가능성들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정권들이 진짜 변화가 된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자산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주장을 펼치면서 바라봐야 될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부터 탄핵 확정 이전까지 민주당 당대표가 부동산에 관련돼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부동산 정책은 가급적으로 손 안 된다. 우클릭 발언을 했죠. 고가주택이라도 뭐 규제를 하진 않겠다. 괜히 이제 세금 건드리고 뭐 정책 건드리고 부동산 건드려봤자 이게 문제가 되고 특히 1주택자 고가의 1주택자 한강 보이는 곳에 5억에 사든 500억을 주게 사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막을 수 없다라는 정말 그 특이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 이념에 맞지 않는. 그리고 오히려 집을 사는 것이 막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를 했죠. 표심을 응집하기 위해서 중도 보수층의 표심을 조금 많이 인지하고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요. 보수와 진보는요. 융합 자체가 조금 어려워요. 보편적 복지의 기조는요. 돈을 많이 풀고 돈을 찍어내니까 인플레이션 성장의 결과물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경제적 내실이 있는 성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성장이 부족하다니까요. 근데 자유와 성장의 기조를 가지고 있는 정치적 성향들은요. 보편적 복지, 모든 걸 공평하게 내주는 것들은 어렵지만요. 세금 절감과 내실 있는 일자리 창출 때문에 그 일자리 자체가 복지가 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됩니다. 그리고 보편적 복지는요.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고 나누어 줘야 하고요. 자유와 성장은요. 세금을 줄여주고 거래와 경제활동을 자유롭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줍니다. 두 개가 합의점을 구체적으로 완벽하게 낼 수는 없지만은 교집합을 조금 찾아내야 되는데 만약에 민주당의 당대표가 입장을 바꿔가지고 1주택자들의 고가주택들은 손 안 대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죠. 하지만은 이 고가주택에 대해서 아마도 보유세에 대한 부분들은 국토보유세는 아니겠지만은 좀 센 방향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뭐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포퓰리즘이 대권이 되어서 정말 대통령이 되고 난 후와 전하고 일치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노력을 하겠지만은 그것 자체가 지금 상권 분립이 되었는데 삼권 합체가 된 상황에서 민주당의 진보적 가치들로 많이 이어질 가능성들이 크기 때문에 1주택자 뭐 안 건드린다 했지만 고가주택 분명히 건드릴 가능성들이 큽니다. 그리고 또 어떤 발언을 했냐면요. 상속세 공제를 18억까지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일괄 공제 상속이라는 부분들이 일괄 공제가 한 5억 정도가 되고 근데 이거를 8억으로 하고 배우자의 상속 공제 자체가 5억이었는데 이것도 10억으로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공제가 18억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를 18억을 가진 사람은 상속세가 0원입니다. 그러면은 서울에 있는 중상급지의 30평대의 아파트들이 이제 중상급지 서울에 몰려 있죠. 한 18억 정도 전후로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요렇게 하겠다라고 이재명 전 대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줄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기존에 있는 진보적 가치에 조금은 배척되는 얘기거든요. 우리나라의 상속세의 세금은요, 굉장히 높습니다. 우선 이 공제를 완화시키는 게 아니라 상속세 자체를 좀 바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상속세가 어느 정도로 높은 줄 아십니까? OECD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1위. 그렇기 때문에 이민 간다, 캐나다로 이민 간다, 상속세가 없는 호주로 이민 간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50%인데
만약에 대기업의 대주주로 그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면요, 상속세가 60%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업들이 흔들려요. 실례로 삼성그룹 같은 경우도 이건희 회장이 고 이건희 회장이 이제 작고를 하시고 그 작고한 이후에 상속세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뭘 했냐?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했습니다. 그 돈이 너무 커서. 그래서 이번에 그 주식들이 많이 내려가고 하니까는 이제는 예전과 같이 자사주 소각을 해가지고 삼성에 있는 어떤 주가들을 올려서 자산 가치를 올리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왜 이런 게 다 일어나냐면요, 다 상속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속세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가 상속세가 이렇게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속세가 높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해외로 이탈을 합니다. LS 그룹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빠져나오고, 현대제철도 마찬가지고, 이제 제철소를 적극 미국에 이제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저번에 뭐 현대 이제 그룹의 회장이 가가지고 미국의 백악관에서 현대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하겠다, 뭐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관세에 대해서 혜택은 좀 없는 모양입니다. 아무튼 지금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기업들이 빠져나가게 하면 안 되고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머물게 해서 다른 기업들이 우리나라로 오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상속세 공제를 18억까지 해주겠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기조가 안 그래서 우리가 여야가 잘 합의하고 여야의 힘들이 좀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거는 18억까지 안 해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념에 맞지 않아요. 근데 그 이념에 맞지 않은 정권이 들어서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율들은 계속 높게 유지가 되고 부자들은 빠져나가고 기업들은 해외로 눈을 돌리는 일들이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했냐면요, 부동산 정책은 가급적으로 손 안 대야 되는데, 뭐 안 되는 대신 지금 기존에 있는 세금들은 그대로 그냥 유지해. 그 대신 다주택자들 세금 열심히 내면 되잖아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뭐냐면요, 그대로 놔두겠다는 거고, 백투더 문재인 정부 2탄입니다. 2탄입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그대로 놔두겠다는 건요, 세금을 완화시켜주지 않겠다는 건데, 지금은 한시적으로 완화되어 있거든요. 그 한시를 풀어버리면요,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뭐 변명이야 다주택자는 자본주의의 한 형태라고 얘기를 또 포장을 했고, 근데 세금은 더 내면 된다. 세율은 굳이 손대지 않겠다. 예전에 세율을 굳이 손대 보니까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세금을 손댈 때마다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 세금을 가급적 손 안 대겠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제 다주택자, 이제 조정 대상 지역 양도세 중과세 유예가 2026년 6월까지 되면은 이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가 유예가 풀립니다. 아마 이게 부활할 것 같아요. 마치 과거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2006년부터 유예를 뒀어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유예를 시작했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도 유예를 계속 유지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2018년도 들어와서 2017년도에 이 유예는 끝났다라고 얘기하더니 진짜 2018년 1월 1일 날 제초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기간을 만료시켜 버렸습니다. 아마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달이 될 건데, 이 유예가 마무리될 가능성들이 큽니다. 그러면은 예전처럼 양도세에 대한 중과가 일어날 가능성들이 크죠. 그리고 취득세가 현재 상황에서 중과 해제를 고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야 합의가 안 돼서 안 됐었는데, 그대로 놔두겠다라고 했잖아요. 가급적 손 안 댄다.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취득세, 우리가 2주택자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자 8.4%, 3주택자 12.4%, 비규제 지역에서는 3주택부터 8.4%, 4주택자부터는 12.4%. 이게 이제는 계속 유지가 되고, 그리고 핵심 아젠다였던 것 중에 하나가 단기 취득세.
단기 양도세 구간들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뭐 1년 정도 미만으로 집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세금이 지금 77%입니다. 내가 만약에 차액이 뭐 1억이 났다라고 하면은 그냥 자동으로 7,700만 원이 세금인 겁니다. 근데 1년에서 2년 사이다. 66% 세금입니다. 그러면 1억 차익이 남으면은 6,600만 원을 세금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뜯어간다고 얘기할 뻔했네요. 뜯어간다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과하니까. 그렇게 이제 중과 해제는 물 건너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굳이 세율을 손댈 필요가 있나? 그냥 가만히 있다는 거고 유예된 부분들을 그대로 놔두겠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게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거를 그냥 유지를 하면요. 지금 지방 살려야 되거든요. 결국 똘똘한 한 채 양극화 현상 일어납니다. 양극화는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양극화가 가속화된다는 게 문제예요. 양극화는 자본주의의 너무 불편한 진실이지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어난다고 해서 그걸 비난만 하고 있을 겁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자산시장에 참여한다는 생각을 가져야죠. 그래서 세금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하지만요. 지금 시점에서 세금에 대한 부분들을 더 올리진 않겠지만요. 문재인 정부께 아직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유예가 된 거지 유지가 된 겁니다. 그대로 그냥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이거 대비를 좀 해야 됩니다. 다주택자들은. 자, 그래서 세금도 열심히 돼라고 하면서 부동산 손대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지만은 1주택자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분명히 세율 구간들이 좀 클 겁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세율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양도세 중과 취득세 중과 풀리지 않고 이제 보유세는 어떻게 손댈지 모르겠지만은 보유세도 분명히 손댈 건데 보유세는 원래 국토보유세라는 거를 먹이려고 했습니다. 이 국토보유세라는 것 자체가 땅에 매기는 거예요. 건물에 가지고 있는 게 매기는 게 아니라 땅을 매기면 전국을 다 매기는 거거든요. 땅에 대한 부분들 재산세 이거를 국토보유세를 만들어서 기본소득에 넣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포지션을 좀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 보유세는 국토보유세는 수용성이 떨어진다. 예전에 여기 3프로 TV에서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보유세에 대한 입장을 물었는데 거기에서 좀 무리인 것 같다. 수용성이 떨어지고 각오와 상반되는 평가를 내놨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세금을 깎자는 쪽으로 집중이 되는데 분명히 제2의 국토보유세 형식의 보유세가 나올 겁니다.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거 절대 크게 올리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크게 올리면 조세에 대한 부분들이 저항들이 되게 크다는 조세의 저항들이 굉장히 크고 조세의 정가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의 부작용들이 있고 표에도 안 좋고 집값 반응에도 되게 큰 역할을 했다는 게 이제 다른 정부의 경험과 선언적 경험, 민주당의 선언적 경험을 통해서 이제 조금은 안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보유세를 완전히 배제시키겠다가 아니라 이것도 어떤 형식으로든 국토보유세의 또 다른 제2의 이름으로 나올 가능성들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토보유세만큼 국토보유세가 하고 뭐 보유세를 다 해보면요 거의 세금이 진짜 어마어마했어요. 제가 저번에 지금 계산한 걸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예전 방송에서 제가 그걸 계산을 해보니까 굉장히 크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유세를 많이 거두어 드리니까 표심에 문제가 생긴다. 지금 당장은. 그리고 시장에게도 문제가 된다는 걸 조금은 인지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크게 깎지는 않을 가능성들이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발언을 했냐면요. 전세제도 개편을 고심하는 방향은 좀 여전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전세 계약 10년 연장하자고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거 아니다. 이거 지금 10년 유예고 이제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이거는 전세 10년 보장에 논란이 있는 부분을 떠나서 그냥 당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수습을 했습니다. 근데 당의 입장은요. 어떻게든 세입자의 편에서 굉장히 집중해서 이 임대차법들을 개정을 할 겁니다.
왜냐면은 꾸준한 노력을 예전에는 10년이 아니라 예전에는 이랬잖아요. 2024년도에는 무한갱신 청구권, 아예 그냥 집 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일단은 세입자를 무조건 우선 보여주고 세입자가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는 보장을 해달라라고 얘기했는데 시장의 반발에 철회를 했죠. 예전에 2020년도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박주민 의원이 전월세 무한 연장법, 뭐 재산권 침해 보기 어렵다 해가지고 여기에서도 우리가 엄청나게 무한갱신 청구권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계약갱신 청구권은 원래 폐지가 답입니다. 부작용이 너무 많으니까 그 부작용은 제가 예전에 한 3, 4개월 동안 꾸준히 얘기를 했습니다. 2, 3중에 가격들이 형성이 되고 세입자와 임대인들의 갈등들이 조장이 되고 여러 가지 많았죠. 그리고 하락장의 역전세로 어려움들이 일어나게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기조들이 계속 유지가 될 건데 우리가 이 유지되기 전에 이번 정부에서 얼마 전이죠. 국토연구원하고 뭐 국토부가 이제 여당이니까 이때는 보수 진영이 잡고 있을 때죠. 탄핵 국면이었지만은 근데 뭐 여러 이제 패널들을 불러서 2+2가 좀 병폐가 많다. 뭐 2+1+1 5% 올리고 그 다음에 1년 또 5%, 1년 또 5% 올리는 식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논의를 본격화했는데 이런 것들 논의를 한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에 이제 국토연구원, 주체가 국토연구원이잖아요. 이 국토연구원은 국가 산하기관이에요. 정책을 만들기 전에 그 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사전 연구가 국토연구원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저도 국토연구원이랑 같이 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국토연구원에서 얘기를 했던 거는 여당이 잡고 있을 때 이런 상황들, 지금의 이제 집권 여당이 잡고 있을 때 이러한 상황들을 이제 좀 논의를 해가지고 조금 더 진일보한 개선을 하려고 했을 수는 있겠지만요. 이제는 개편을 분명히 할 건데 이거는 아마도 세입자들이 훨씬 유리한 쪽으로 계속 연구 결과를 낼 겁니다. 이제 낼 겁니다. 현 정권에서 고민한 것인데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면은 임차인 입장에서 더 강조되는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정책이 나오는 것은요. 늘 상승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 시기 그리고 역전세 같은 부작용들에 대해서 고려를 하지 않은 정책이 될 가능성들이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임대차 입법 때문에 역전세 때문에 속된 말로 고생을 엄청 했습니다. 역전세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임대차법이 강화되는 정책 방향이 만약에 이 정권이 바뀐다면은 지금 보수가 아닌 진보의 정권으로 바뀐다면은 그런 부분들이 강하게 일어날 걸로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뭐 과거부터 얘기를 했는데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 공급이라는 건요. 모든 정권, 정치, 정책의 공통 언어예요. 보수든 진보든 다 가릴 것 없이 공급 확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공급 확대의 정책은요. 100% 실현 불가능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완벽하게 실현하고 구현한 적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역대 정부의 주택 공급 물량을 보면요. 노무현 정부 때 36만 호, 이명박 정부 때 35만 호, 박근혜 정부 때 45만 호, 뭐 문재인 정부 때는 54만 호라는데 이 안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랑 정말 아파트 아닌 것들을 다 포함시켜서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겁니다. 이 당시에. 근데 공급 물량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재명은 과거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기본주택 100만 호, 그 다음에 250만 호의 공급을 하겠다. 국토보유세 이거는 제외할게요. 아까 이건 얘기는 했으니까 250만 호 공급을 하겠다. 기본주택 100만 호 하겠다. 자, 그러면은 이게 어느 수치냐? 100만 호, 250만 호 절대 못 넣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보십시오. 지금 서울 전체 아파트의 세대수가 몇 세대인 줄 아십니까? 100만 세대입니다. 경기도가 220만, 서울이 110만 세대. 그런데 100만 호를 기본주택으로 하겠다. 서울 전체만큼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겁니다.
250만 호 공급을 하겠다. 250만 호면은 어느 수준이냐?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아파트의 세대 수를 오늘 기준으로 합치니까 670만 세대입니다. 근데 여기에 3분의 1을 임기 내에 쏟아내겠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것도 포퓰리즘이죠. 심리적으로 착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50만 호를 뭐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의 세대수가 2,400만 세대입니다. 그리고 전국의 아파트 아까 본 것처럼 전국의 아파트가 670만입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공급을 잘하려면요. 이제 서울을 예를 들게요. 서울 같은 경우는 빈 땅이 없습니다. 유휴부지라고 하면은 철도 지상철로 가는 그 철도 부지, 그다음 공공의 부지 중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몇몇 부지 말고는요. 빈 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빈 땅이 없으면요. 공급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근데 재개발 재건축을 보수 진영에서 좋아하나요? 안 좋아합니다. 막습니다. 예전에 일몰제 해가지고 박원순 전 시장 때입니다. 2012년 이후에 거의 6년 동안 정비 사업이 393곳이 해제가 됐습니다. 거의 그 규모는요. 분당 신도시의 2.6배입니다. 실수요자는 많은데 공급 절벽 불러. 뭐 아파트 가격이 24주에 상승세라고 하는데 이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해제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서울의 아파트 25만 가구를 날렸다. 이 25만 가구 중에서 미실현된 게 일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봐줘서 15만 가구라고 쳐도 어마어마한 가구거든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만큼 날린 겁니다. 그리고 이 재임 기간 중에 393곳을 해제를 했는데 이때 정비 사업들을 완전히 막아버렸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당시에 주거 정비 지수라는 게 있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이 정책적으로 반영을 한 겁니다. 주거 정비 지수를 적용을 해가지고 정비구역들을 지정을 할 때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토지 면적이 2분의 1 이상, 면적 1만 미터 이상, 그 다음에 그 동수의 노후도는 3분의 2, 그 다음에 면적의 연면적이 60% 이상이 노후도가 있어야 되고 이거를 충족을 시켜야지 가능한 건데 그 당시에 정비구역 지정된 게 몇 건인 줄 아십니까? 빵건입니다. 빵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재개발 정비구역이 지정된 곳도 빵건이고요. 이 정비구역 지수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2014년도에 서울시 아파트 35층 룰 도입을 해가지고 아파트의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막았습니다. 2018년도에는 국토부의 안전진단 기준을 더 강화해가지고 이것들이 진행이 될 수 없도록 했습니다. 2018년도 1월 1일 날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을 했습니다. 2019년도 뭐 사전 디자인 규제 뭐 도입하고 그다음에 국토부에서는 임대주택을 임무 비율을 상향시켜 가지고 사업성을 저하시켰습니다. 2019년도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사업성이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일몰제라는 것도 시행했습니다. 박원순 시장 때도 자주 있었지만은. 그래서 개인적으로 공급의 숫자도 불가능하죠. 그리고 공급을 낸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정비구역의 사업성을 확보해주지 않는 한, 안 그래도 지금 국내는 탄핵 국면이고 외는 이제 트럼프의 보편적 관세 아마 다음 주에 더 이제 협상 카드들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환율의 인상 그리고 건설 자재에 대한 엄청난 폭등, 인건비의 상승, 그리고 근무 시간에 대한 축소, 전부 다 가격들을 올리는 일이기 때문에 사업성을 거기에 맞춰서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집을 못 짓게 해주거나 인허가의 물량들이 아마도 되게 많이 적게 나올 겁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여기가 폭등의 진앙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급이 제대로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